너무 추워요. 제발 5분만 있게 해주세요. 한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17살 세은이 동생을 업고 고물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엄마에게 집에서 쫓겨난 두 자매, 갈 곳은 이곳뿐이었습니다. 언니, 손이 안 움직여. 등에 업힌 나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고물상 할머니는 두 아이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부탁드려요. 17살 김세은이 자퇴서를 내민 건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세은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손에 든 서류는 아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세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시작인데. 선생님의 목소리는 애타게 들렸지만 세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교무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은은 그 소리조차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또 급식비 독촉을 받았던 어제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영양사 선생님께 불려나갔을 때 뒤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생은 또 안 냈대. 한 달째래. 집안이 진짜 어려운가 봐. 밥을 먹는 내내 옆자리 친구들의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고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은은 그날 급식을 반도 먹지 못하고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못 다니겠어요. 세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긴 한숨을 내쉬고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세은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막 1학년을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은은 가방끈을 다시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호판에는 먼지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차체는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차였습니다. 세은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집 대문 앞에서 세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새엄마 미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항상 어디론가 나가 있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안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모 한미진과 처음 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팔을 벌린 채 편하게 앉아 있었고 미진은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건조했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세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남자는 세은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미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앉아. 미진이 턱으로 가리킨 곳은 남자 맞은편 의자였습니다. 세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자는 세은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세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진은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린 이제 남이야. 세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손가락이 바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니네 아빠 살아있을 때나 가족이었지. 지금은 아니야. 미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집은 지난달에 이미 팔았어. 계약 끝났고 내일 나도 새벽에 짐 뺄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오늘 나가. 세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집을 팔았다고. 세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집인데요. 명의는 내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부동산도 확인했고. 미진은 손톱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세은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는요? 저랑 나은이는 어떡하라고요? 세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니니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때 안방에서 5살 나은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큰 소리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나은이는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세은 뒤로 살금살금 숨었습니다. 세은이 떨리는 손으로 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나은이의 몸은 아직 따뜻했고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세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나은이가 미진에게 뒤뚱뒤뚱 달려가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나은이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나은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난 니네 엄마 아니야. 이제 그만 좀 붙어. 나은이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왕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은은 떨리는 다리로 달려가 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나은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미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렸을 뿐이었습니다. 옷 몇 벌은 챙겨줄게. 그것만 가지고 나가. 미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와 현관에 던졌습니다. 가방 지퍼가 덜 잠긴 채로 옷까지 몇 벌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대충 구겨 넣은 티가 역력했습니다. 제발요, 하룻밤만이라도 내일 아침에 나갈게요. 세은이 애원했지만 미지는 이미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빨리 나가. 귀찮게 하지 말고. 세주인 곧 온다고 했어. 세은은 울고 있는 나은이를 안은 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17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안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철컥철컥 울렸습니다. 세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 커튼이 처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은은 문고리를 잡아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웃집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어느 집 문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웃들과도 연이 끊겼습니다. 장례식 때 몇 분이 다녀가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습니다. 언니 추워. 나은이가 세은의 목에 얼굴을 파묻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은은 서둘러 가방 지퍼를 열고 겨울 점퍼를 꺼냈습니다. 나은이에게 재빨리 입히고 빨간 담요를 꺼내 덮어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어떻게든 할게. 세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은이 앞에서만큼은 울 수 없었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꼭 업고 가방을 들어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으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발자국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났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업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나은이는 세은의 등에 매달린 채 작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배고파. 나은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세은은 대답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세은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퇴서를 내느라 급식실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 앞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은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쪽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이 부셨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내려놓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잠깐만 있자. 따뜻해질 때까지만. 세은이 나은이의 손을 호호 불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나은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편의점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카운터에는 젊은 남자 알바생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라면 코너 앞에 서서 가격표를 봤습니다. 가방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2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세은은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알바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세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님, 뭐 사실 거예요?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추위 좀 피하고 가려고요. 여기 쉼터 아니에요. 안 사실 거면 나가세요. 알바생은 팔짱을 끼고 세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은은 나은이의 손을 잡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서자 눈보라가 세차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쾅 울렸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나은이는 이제 울지도 않고 조용히 세은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빨간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세은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바람은 덜했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세은은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대봤습니다. B- 하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세은은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장례식 때 얼굴 한번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 급식비도 못 내는 처지를 알면서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요? 세은은 수화기를 도로 내려놨습니다. 손에 동전이 쥐어져 있었지만 누를 번호가 없었습니다. 세은은 부스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기침이 나와. 나은이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기침 소리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울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따뜻한 데 찾아보자. 세은은 부스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세은은 그곳으로 들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가방에서 꺼낸 점퍼를 나은이 위에 한 번 더 덮어줬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쉬자. 나은이는 대답 대신 세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정류장 틈새로 계속 들어왔고 플라스틱 벽은 바람을 막기에는 너무 얇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버스 한 대가 와서 섰다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왔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고 세은을 바라봤지만 세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비조차 없었습니다. 세은은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작은 슈퍼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심부름을 가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인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세은은 용기를 내서 슈퍼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할머니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장사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목소리는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은은 문을 한 번 더 두드렸지만 할머니는 이미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빛도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은은 다시 돌아섰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신발 속으로 눈이 스며들어 양말이 젖었습니다. 손끝 감각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지만 주머니 속도 차가웠습니다. 언니 집 가고 싶어. 나은이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세은의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나은이의 눈물이 세은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피부에 닿았다가 금세 식었습니다. 나은아 울지마 언니가 있잖아.
세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아 녹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은은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응, 따뜻한데 꼭 찾을게. 세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은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이었습니다. 세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물상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건물은 낡아 보였지만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세은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세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또 쫓겨나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세은의 손이 문 앞에서 공중에 멈췄습니다. 언니. 나은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세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세은은 다시 힘을 주어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은은 입술을 깨물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추워요. 제발 5분만 있게 해주세요. 세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떨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보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은의 얼굴은 눈에 젖어 있었고 추위에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등에 업힌 나은이는 세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얘들아. 할머니가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세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른 들어와. 얼른.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은이 무슨 사정인지, 왜 이 밤에 떠돌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은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눈보라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고물상 안은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난로에서 주황빛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난로 위에는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따뜻했고 어딘가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여기 앉아. 얼른. 할머니가 난로 앞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내려놓고 난로 앞에 앉혔습니다. 나은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추위에 지쳐서인지 축 처진 어깨로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두꺼운 담요를 2장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할머니가 나은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세은에게도 한 장을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담요는 포근했고 햇빛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세면대에서 물수건을 짜서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물수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손 좀 봐. 할머니가 나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은이의 손은 차가웠고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은이의 손을 물수건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은이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호호 불어줬습니다. 천천히 녹여야 해. 급하게 녹이면 아프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나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추웠지? 나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세은에게도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세은은 물수건을 받아 얼굴에 대봤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뺨에 닿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라면 냄새가 고물상 안에 퍼졌습니다. 세은은 그 냄새를 맡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나은이도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꼬르륵. 나은이의 배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금방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계속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낮은 밥상 위에 올렸습니다. 계란도 하나씩 올라가 있었고 김치도 한 접시 놓였습니다. 자, 먹어. 뜨거우니까 천천히. 나은이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은이 옆에 앉아 면을 집어 입에 넣어줬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조심조심 먹였습니다. 나은이는 면을 후루룩 삼켰습니다. 세은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뚝뚝 떨어졌지만 세은은 그대로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은이가 그릇을 다 비우자 할머니가 물티슈로 나은이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배부르지? 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나은이를 안아들어 이불이 깔린 아랫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 속에 나은이를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줬습니다. 여기서 자렴. 따뜻할 거야. 나은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 누워서일까요? 나은이는 금세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은은 그릇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세요? 세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필요해. 하지만 저희는 낯선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도와줘야지.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이 얼마나 추운데. 어린 것들이 떠돌면 어떡해. 세은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은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계모가 저희를. 세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세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세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세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세은은 울음을 멈추고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라. 내일 생각하자. 응.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이불을 하나 더 꺼내왔습니다. 나은이 옆에 누워. 따뜻할 거야. 세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은이 옆으로 갔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나은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나은이는 자면서도 세은에게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난로 불을 조금 줄이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고물상 안은 난로 불빛만 남아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잘 자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세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은 포근했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세은의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세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품에 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난로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고물상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세은은 눈부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빛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불은 따뜻했고 방 안 공기도 포근했습니다. 세은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옆을 보았습니다. 나은이가 세은 곁에 붙어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은이의 뺨은 어제와 달리 발그레했고 숨소리도 편안했습니다. 세은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고물상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침 햇살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 벽에는 골판지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녹슨 철제 선반이 서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며 주전자, 접시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물상 반대편이었습니다. 그쪽에는 작은 책상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필통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와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에는 구구단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세은은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옆 작은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세은은 책등을 훑어봤습니다. 중학 수학 문제집, 고등학교 국어 참고서, 영어 단어장 모두 공부에 필요한 책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고물상에? 세은이 중얼거리며 문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약간 낡았지만 안쪽은 깨끗했습니다. 군데군데 연필로 쓴 풀이 과정도 보였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책장 제일 위 칸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세은은 까치발을 들고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교단 앞에 선 젊은 여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칠판에는 수학 공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여자는 분필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사진 속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 윤곽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깼구나. 세은이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은이 든 액자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나야. 젊었을 때. 세은은 액자를 다시 보고 할머니를 보고 다시 액자를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눈앞의 할머니가 겹쳐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셨어요? 응. 오래전 일이지. 할머니가 액자를 받아들고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울에서 수학 선생님 했어. 한 30년쯤 됐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세은은 책상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아침 먹고 이야기하자. 밥 다 됐어. 할머니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나은이도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잘 잤어? 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이를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밥그릇에는 하얀 쌀밥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고 계란 후라이며 김치, 나물 반찬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이 먹어. 어제 제대로 못 먹었잖아. 할머니의 말에 세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나은이도 밥을 떠서 오물오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두 아이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세은이 밥그릇을 비우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최은순이야. 은순 할머니라고 부르면 돼. 저는 김세은이고요. 이 애는 나은이에요. 세은이 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개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세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책들은? 아, 궁금했구나. 은순이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 원래 서울에서 선생님이었어. 꽤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수학 가르쳤지. 한 30년 가르쳤나? 은순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갔어. 갑자기였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안 일어나더라고. 은순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세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집은 텅 비어 있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혼자고 그래서 여기로 왔어. 남편 고향이 이쪽이거든. 은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쌓인 마을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쉬려고 왔어. 근데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은순이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공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 학원도 없고 과외 선생님도 없고 부모님들은 농사일 하시느라 바쁘시고. 세은은 은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순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시작했어.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지.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숙제 봐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무료로요? 그럼. 돈 받으면 안 오잖아. 은순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책이 필요한데 책값이 만만치 않아. 참고서며 문제집이며 다 사주려니까 돈이 꽤 들더라고. 은순이 일어나서 고물더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고물 줍기 시작했어. 팔아서 생활비도 벌고 책값도 마련하고. 그런데 책들이 왜 여기 이렇게 많아요? 세은이 책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순의 얼굴에 신기하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말이야, 고물 줍다 보니까 책이 엄청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 책요? 흥. 멀쩡한 참고서, 문제집이 쓰레기 봉투에 그냥 버려져 있어. 어떤 건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데도. 은순이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겉표지만 조금 낡았지. 안은 깨끗하잖아. 이런 책들이 진짜 많이 버려져. 세은이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안쪽은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놀랐어. 이렇게 좋은 책을 왜 버리나 싶어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년 바뀌면 책 다 버린대. 중고로 팔기도 귀찮고. 은순이 책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물 주울 때 눈에 띄더라고. 어떤 게 좋은 책인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인지. 그럼 이 책들 다. 다 주워온 거야. 깨끗이 닦아서 아이들 나눠주고. 세은은 책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책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권 한 권이 은순 할머니가 걸어다니며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챙겨줘. 공부는 배불러야 되는 거니까. 은순이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간식 주고 저녁 때까지 있는 애들은 밥도 같이 먹고. 세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얘야, 배움은 길을 열어주는 거야. 내가 선생님 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게 그거야. 공부가 인생을 바꾸는 거. 은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배우면 달라져.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돼. 세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턱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이미 자퇴했는데요. 검정고시 보면 되지. 나도 검정고시 준비하는 애들 많이 가르쳤어. 은순이 책장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검정고시 기출문제집이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봐. 천천히 가자. 조급해하지 말고. 은순이 책을 세은 손에 쥐어줬습니다. 세은은 책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책은 묵직했고 표지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도와줄게. 세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 표지에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나은이가 세은 옆으로 와서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그리고 너희 학교이기도 하고. 난로 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고물상 안은 따뜻했습니다. 책들이 꽂힌 책장, 작은 책상들, 그리고 따뜻한 밤 냄새.
이곳은 단순한 고물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세은은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은수는 아직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은이도 세은 옆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고물상 한쪽에 쌓여있는 골판지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은은 그쪽으로 다가가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올렸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고 세은은 코를 찡긋했습니다. 상자를 크기별로 나누어 쌓기 시작했습니다. 큰 것은 왼쪽, 작은 것은 오른쪽, 찢어진 것은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세은이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은순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부스스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아, 할머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물어본 건 그게 아니야. 왜 이걸 하냐고. 은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세은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저희가 밥도 먹고 자리도 빌려 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세은의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순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세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지만 힘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제가 밥값이라도 해야죠.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데.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손을 꽉 쥐고는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 손은 박스 줍는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연필 잡으라고 있는 거다. 은순의 말에 세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손을 들어올려 자세히 봤습니다. 손가락은 가늘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문제 풀고 글씨 쓰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곰을 줍는 건 할머니가 하는 거야. 세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요. 은수는 세은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너만 할 때 비슷했어. 은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했거든. 아버지는 막노동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셨지. 나도 학교 가기 싫었어. 친구들은 새 옷 입고 다니는데 난 언니 물려받은 옷만 입었으니까. 세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공부는 배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은 굶으시면서도 나한테는 꼭 밥을 챙겨주셨어. 은순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 무료로. 그분 덕분에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지. 은순이 세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갚고 싶어. 그분한테 받은 그 빚을. 근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른 아이들한테 갚는 거야. 세은은 고개를 들어 은순을 바라봤습니다. 은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빚을 공부로 갚아라. 나중에 네가 크면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면 돼. 은순의 말에 세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은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언니 왜 울어? 나은이가 세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세은은 눈물을 닦고 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안 울어. 언니 안 울어. 은순이 일어나서 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은이도 공부할래? 네. 나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순이 웃으며 책장에서 한글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은이는 이것부터 해보자. 언니는 할머니랑 같이 계획 세우고. 은수는 세은을 책상 앞에 앉히고 공책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공책은 새 것이었고 연필은 깎아져 있었습니다. 검정고시는 1년에 2번 봐. 4월하고 8월. 지금이 1월이니까 4월 시험을 목표로 하자. 은순이 공책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과목별로 계획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하나씩 천천히 하면 돼. 조급해하지 마. 세은은 은순이 적는 글씨를 지켜봤습니다. 글씨체는 반듯했고 계획표는 꼼꼼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가 어디까지 아는지 봐야겠다. 문제 몇 개 풀어볼래? 은순이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세은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지만 연필을 잡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아는 것만 풀면 돼. 은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세은은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연필로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참 후 세은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했어요. 은순이 공책을 가져가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가끔 X표도 했습니다. 세은은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기초는 있네.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붙어. 은순의 말에 세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순은 틀린 문제를 하나씩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고물상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세은의 얼굴에도 햇빛이 닿았습니다. 세은은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연필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그 소리는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은순이 내준 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은 은순에게 물었습니다. 나은이는 한글 그림책을 보며 글자를 하나씩 익혔습니다. 고물상 안은 연필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순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세은이 물었습니다. 은수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재개발 공문이 왔어. 재개발요? 세은이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식 문서가 들어있었고 맨 위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옵니다. 노코개발 재개발 사업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은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물상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목록에 여기도 들어갔네. 은순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보상금 받고 나가라는 거겠지. 은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아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던 일이야. 이 동리가 워낙 낡았으니까. 은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세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물상이 없어진다면 그럼 자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물상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개발 찬성해야 하나? 보상금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떠나면 갈 데가 없어. 목소리들은 엇갈렸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둘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낯선 차 한 대가 고물상 앞에 섰습니다. 세은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세은의 손에 든 연필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세은이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아니 그 눈 오던 날 밤. 집에서 계모 미진 옆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고물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코개발 쪽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은수는 명함을 받아들지 않고 그냥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 건물도 철거 대상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공문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남자가 웃으며 고물상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세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은순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은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책을 봤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곧 없어질 곳이니까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묻어났습니다. 은수는 팔짱을 끼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고. 동의야 시간 문제죠. 어차피 다들 보상금 받고 나가실 겁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 아닙니까? 은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낡은 건물 붙잡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보상금 받아서 좋은 데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가든 제 마음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선택권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남자가 명함을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고물상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은순이 문을 닫았습니다. 세은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은아. 은순이 불렀지만 세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저 사람 아니? 은순의 물음에 세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던 계모 옆에 앉아있던. 세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를 내쫓던 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 때문에 할머니가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서 저희 때문에. 세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수는 세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재개발은 원래 진행되던 거야. 너희가 오기 전부터. 저 사람이 누구든 이건 내 탓이 아니란다. 은순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더 힘드실 거예요. 세은아, 할머니 봐. 은순이 세은의 턱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응. 너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세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는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야. 30년 동안 말 안 듣는 학생들 가르쳐 왔는데 저런 사람 하나 못 이기겠니? 은순의 농담에 세은이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세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다시 오면 어떡하죠? 계모 미진도 함께 오면 어떡하죠? 저녁 해가 고물상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필만 손에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세은이 쫓겨났던 집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지는 새 남자친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노코개발 투자안내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미진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재개발 사업이잖아. 땅값이 오르면 수익이 어마어마해. 1년만 기다리면 투자금의 2배는 기본이야. 근데 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데? 미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 미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통장에는 2억 6천이 있었습니다. 집 한 돈 1억 8천과 남편 보험금 8천. 하지만 남자에게 그 액수를 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부 투자하라고 하면 어쩌죠? 아니면 다른 데 쓰자고 하면요. 8천만 원 정도 있어. 미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천? 딱 좋네. 그 정도면 충분해. 전부 다 넣는 거야? 응. 8천만 원이면 1년 후에 1억 6천이 되는 거야. 2배로 불어나는 거지. 남자의 말에 미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천만 원을 다 넣으면 손에 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1억 8천은 남자가 모르니까 그건 안전하게 숨겨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럼 8천만 원 할게. 미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미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간단해. 이거 다 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많아 보여도 다 형식적인 거야. 걱정하지 마. 미진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고 글씨는 작았습니다. 읽다가 귀찮아진 미진은 그냥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되는 거지. 응. 도장도 찍고. 미진은 펜을 들어 이름을 쓰고 도장을 꺼내 쾅쾅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렇게 8천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돼. 돈 벌었다고 생각해. 남자가 서류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미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1억 8천은 남자가 모르는 비상금으로 통장에 안전하게 있고 8천만 원은 곧 1억 6천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좋은 데 가서 살자. 신혼여행도 가고. 미진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자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미진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권 이탈 지역에 계십니다라는 자동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미진은 남자가 일하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건물 3층에 있어야 할 노코개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진의 손이 문고리를 잡고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날 저녁 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재개발 투자 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노코개발이라는 업체가 허위 재개발 정보로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남자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사기 피의자 김모 씨라는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3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경찰은 투자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리모컨이 미진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이 통째로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미진 씨 맞으시죠? 노코개발 투자 관련해서 출석 요구합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저도 당한 거라고요. 미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입니다. 공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공범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더욱 출석하셔서 해명하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진은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8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보험 수익자가 미성년 자녀들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건 제가 법적으로 보호자니까. 아니요. 계모시고 친권자도 아니시잖아요. 수익자가 명확히 자녀들인데 어떻게 한미진 씨 계좌로 보험금이 들어갔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미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건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자녀들도 법정 상속인인데 집이 한미진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 동의 없이 매각하셨죠? 저는 몰랐어요. 부동산에서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모르셨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융 조회 결과 한미진 씨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 더 있던데요.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집한 돈과 고인의 유산인데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 노후 자금인데요.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양육비 지출 내역이 있으신가요? 그건. 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급식비도 내주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라고 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1억 8천만 원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의 말에 미진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8천만 원은 사기당해서 날렸는데 남은 돈까지 뺏기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조사실 안에서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출국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미진은 조사실 문을 나서며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미끄러졌고 미진은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그날 서명했던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이게 다 그 애들 때문이야. 미진이 중얼거렸지만 방 안에는 자신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은 증발했고 남은 1억 8천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내쫓은 그날의 선택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미진이 숨기려 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보험회사에 조회를 넣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당시 가입되어 있던 생명보험, 그 보험금 8천만 원의 수익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신이 왔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김생은, 김나은 2명입니다. 각각 4천만 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을 위해 보험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미진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미진은 그 돈을 자신의 것으로 썼습니다. 집 매매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은 원래 아버지 명의였다가 사망 후 미진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의 동의나 서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진은 법정 상속인인 세은과 나은의 권리를 무시하고 집을 혼자 차지한 뒤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물상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고물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순이 문을 열자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김생은 김나은 양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은순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수는 며칠 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두 아이의 상황을 설명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법적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보험금하고 집 판 돈 일부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은수는 세은을 불렀습니다. 세은은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세은아, 이분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변호사는 세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험금 8천만 원과 집 판 돈 1억 8천, 총 2억 6천만 원이 원래 세은과 나은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세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연필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정을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할 겁니다. 일주일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미진과 변호사, 그리고 세은이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한미진 씨, 보험금 8천만 원은 원래 자녀들 것이고 집 판 돈도 상속 재산입니다.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 있으시죠? 미진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8천만 원은 제가 사기당해서 날렸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남은 1억 8천은 제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살았고 애들도 키웠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비 지출 내역이 있으신가요? 급식비, 학원비, 옷값, 뭐든 좋습니다. 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미진 씨, 8천만 원은 이미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남은 1억 8천만 원은 반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녀들도 법정 상속인이니까요.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높고 넓었습니다. 판사석 앞에 미진이 서 있었고 방청석에는 은순과 세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은은 손을 꼭 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김세은, 앞으로 나오세요. 세은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미진 씨가 급식비를 내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세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밥은요? 제대로 챙겨주셨나요? 아니요, 대부분 제가 동생 밥을 챙겼어요. 겨울에 집에서 쫓겨날 때 옷이나 짐을 제대로 챙겨주셨나요? 아니요,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가 세은에게 물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한미진 씨가 양육비로 쓴 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희한테 쓴 돈은 거의 없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세은은 비틀거리며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순이 세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합니다. 보험금 8천만 원과 집한돈 1억 8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은 모두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입니다. 한미진 씨는 이를 자녀들 동의 없이 사용했고 양육비 지출 내역도 없습니다. 미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8천만 원은 사기당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한 것과 원래 돈의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8천만 원은 이미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남은 1억 8천만 원은 반환해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피고 한미진은 원고 김세은, 김나은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과 위자료 2천만 원을 합쳐 총 2억 원을 반환하라. 안 돼요. 그럼 저는. 미진의 외침이 법정에 울렸지만 판사는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친권을 영구히 박탈하며 향후 재산 관리권도 없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8천만 원은 사기로 날렸고 남은 돈마저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을 내쫓았던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세은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순이 세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잘했어. 법정 밖 복도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은은 눈을 감고 그 햇빛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은과 나은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고물상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노코개발 사기 사건으로 한동안 조용했던 재개발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마을회관에서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구청에서 직접 나오십니다. 모든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마을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순도 세은의 손을 잡고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나은이는 고물상의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회관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앞쪽에는 구청 로고가 박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뒤로 양복 입은 공무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코개발 사기 사건 이후 구청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세은은 은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또 재개발 이야기네. 노코개발 그 사기 사건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데. 공무원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 도시재생과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노코개발 사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관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민간업체가 아니라 구청이 직접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찬성이 많으시면 진행하고 반대가 많으시면 철회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마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철거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고물상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새로 짓는다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겁니다. 뒷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이 오래되고 땅값도 높지 않아서 보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평당 200만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만 원? 그걸로 이 동네에서 다른 집 구할 수 있겠어요? 근처 다른 동네로 가시면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라고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장도 여기서 보는데.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반대야. 재개발 필요 없어. 공무원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살만해요. 우리가 뭐가 불편한지 알아요? 목소리들이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고물상 같은 경우는 그 순간 마을 슈퍼주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물상이요? 은순 선생님, 고물상이 얼마나 귀한 곳인데. 맞아요. 우리 손주가 거기서 공부해서 대학 갔어요. 은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 가르쳤는데. 주민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은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공무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상 개발보다 우리 마을이 더 중요해요. 은순 선생님, 고물상 없으면 우리 동네 애들은 어디서 공부해요? 보상금 얼마 안 주면서 집 내놓으라고만 하지 말아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은은 앉은 자리에서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은순 할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순이 세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은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세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다리는 움직였습니다. 세은이 앞으로 걸어나가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세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5살 동생이랑 둘이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은순 할머니 고물상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잘 곳도 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세은은 은순을 돌아봤습니다. 은순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희에게 집이에요. 학교예요.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곳이에요. 세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이곳을 지켜주세요. 세은이 공무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관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회관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세은은 자리로 돌아와 은순 옆에 앉았습니다. 은순이 세은을 꼭 안아줬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대다수가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동료와 눈빛을 나눴습니다. 보상금 문제도 있고 주민 의견도 명확하니 이번 재개발 계획은 철회하겠습니다. 회관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은수는 세은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은은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고물상은 그대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회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세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세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재개발 현수막들이 하나씩 내려지고 고물상도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세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순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세은아, 오늘 검정고시 접수 마감일이야. 같이 가자. 세은은 연필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은순과 세은은 나은이를 데리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세은도 그 뒤에 섰습니다. 다음 분. 창구 직원이 불렀습니다. 세은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쾅쾅 찍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4월 12일 시험이고요. 시험장은 이쪽 고등학교입니다. 세은은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에 쥔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은은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에 은순이 말했습니다. 나은이 유치원도 알아봤어. 다음 주부터 다닐 수 있대. 나은이가 은순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나은이 유치원 가요? 응.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밌게 놀 거야. 나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순이 끓인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고 난 뒤 은순이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 향이 고물상 안에 퍼졌습니다. 은수는 찻잔을 세은과 나은 앞에 놓았습니다. 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세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너희 나랑 같이 살아줄래? 세은의 손에 든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나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은순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할머니가 말하는 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도. 은순이 세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희가 있어야 덜 외로워. 혼자 있으면 또 예전처럼 힘들어질 것 같아. 은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세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한데요. 세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은순이 세은 옆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나은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은순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나은이가 은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순도 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세은도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은순과 세은은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였습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최은순 씨가 김생은, 김나은 양의 법적 후견인이 되시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은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신청 접수하겠습니다. 심사에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은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은도 옆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은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그 무렵 고물상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회 이후 마을 사람들이 은순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애도 공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고물상을 찾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책상 3개로는 부족했습니다. 은수는 고물더미를 정리하고 책상을 2개 더 들여놓았습니다. 동네 목공소 아저씨가 책상을 기증해줬습니다.
은순 선생님한테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거라도 드려야죠. 고물상은 어느새 작은 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은수는 아이들 옆에 앉아 숙제를 봐주고 모르는 문제를 설명해줬습니다. 세은도 이제는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렇게 풀면 돼. 세은이 연필로 문제를 풀어주자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누나 진짜 잘한다. 세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검정고시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세은은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은순이 방에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 자. 내일 머리 맑아야지. 네, 할머니. 세은은 책을 덮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순이 세은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잘할 거야. 할머니가 아니까. 할머니 떨려요. 떨려도 괜찮아. 네가 준비한 만큼 나올 거야. 은순이 세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세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험 당일 은순과 나은이가 세은을 학교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언니 파이팅! 나은이가 작은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은은 나은이를 안아들어 뽀뽀했습니다. 다녀올게. 세은은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교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은도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세은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세은이 소리쳤습니다. 은순이 달려왔고 나은이도 뛰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물상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슈퍼 할머니는 떡을 가져왔고 이웃집 아저씨는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세은이 합격 축하해. 우리 세은이 대단하다. 촛불을 켠 케이크 앞에서 세은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은순 할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이었습니다. 고물상 앞 골목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세은은 고물상 마당에서 나은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은수는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교육학과 갈 거예요. 세은이 은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은순이 세은을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되려고. 네. 할머니처럼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은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순은 세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은이가 달려와 세은과 은순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나은이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웃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고물상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은, 나은, 그리고 은순.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